여름 끝 무렵, 클레어는 함께 추수를 하고 뿌듯했다. 추수한 농작물은 창고로 옮겨 저장했다. 들판에서는 새들이 떨어진 작물들을 쪼아댔다. 사과는 아직 덜 익었으나 사람들은 개중에 괜찮은 열매를 따 주스를 만들었다. 이제 하루해가 짧아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다. 여름날 저녁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숨바꼭질을 하며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놀았다. 남자들도 별이 뜰 때까지 고기를 잡다 돌아왔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밝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후가 되면 공기부터 쌀쌀해졌다. 해가 저물며 수평선을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듯하다가 금세 바다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바람이 강해졌고 갈색 나뭇잎들은 마구 펄럭이고 오두막 굴뚝에서는 연기가 흩어졌다. 연기에서는 으스스한 밤을 위한 양분인 수프와 스튜 냄새가 났다. 여자들은 아이들이 커버려서 더 이상 못 입는 스웨터를 풀고는 새로운 문양과 밝은 줄무늬를 넣어 더 큰 치수로 다시 짜기 시작했다.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내 아이들은 뼈를 깎아 단추를 만들었다. 꺽다리 안드라스는 클레어에게 술 달린 쇼를 선물했다. 그의 어머니가 입던 것이었다. 낮에는 그마다 햇볕도 따뜻하고 기온도 포근했지만 저녁이면 클레어도 부드러운 숄로 몸을 감쌌다. 절름발이 아이나르는 그녀가 숄 끄트머리를 묶는 모습을 보고 버드나무 가지로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나뭇가지를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한 다음 둥글게 꼬아 만든 것이다. 아이나르는 초록색 숄에 조심스레 장식을 매달고 두 고리를 연결해 두툼한 숄을 단단히 여미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어느, 어느 날 이른 아침, 차고 깨끗한 공기에 클레어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안개 같아요. 클레어가 알리스에게 말했다. 입김이라는 거다. 알리스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숲 근처 오두막으로 가는 중이었다. 브린이 어부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곳이다. 이 동이 트기도 전에 베탄이 두 사람의 오두막으로 쳐들어왔는데 스웨터를 입지 않은 탓에 덜덜 떨기는 했지만 크게 흥분해 추위도 잊은 듯했다. 엄마, 진통이 시작됐어요. 아빠가 보냈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요. 어서 집에 돌아가라 얘야. 엄마한테 꼭 간다고 전해. 알리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르고는 어느새 일어나 불을 지피고 옷을 찾아 입었다. 함께 올 거죠, 바다소녀 클레어? 베탄이 애원했다. 클레어도 일어나 하품을 했다. 그래, 갈게. 먼저 가서 아빠 바보 라고 놀리려무나. 클레어도 베탄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사내들은 원래 이런 일에 젬병이었다. 소녀가 키득거렸다. 클레어는 바닥에 두 발을 내려놓으며 한기에 몸을 파르르 떨었다. 그녀는 알리스가 짜준 털 양말을 찾았다. 어서 가, 어서. 클레어의 재촉에 베탄이 깡충거리며 집 밖 오솔길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랑 날개가 횃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짹짹거렸다. 여름이 지나면서 새장도 집으로 돌아온 터였다. 알리스가 나뭇잎 하나를 말아 새장 안으로 밀어 넣어 새가 쪼아 먹도록 했다. 클레어는 옷을 입고 따뜻한 양말 위에 가죽 샌들을 신고 끈을 묶었다. 그리고 노파가 모퉁이 선반에서 물건들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몸소리를 쳤다. 칼은, 칼은 왜 챙겨요? 알리스는 허브차 담은 코르크 병들 옆에 칼을 조심스럽게 놓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한꺼번에 말아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접은 천도 그 위에 챙겨 넣은 다음 끈을 조여 가방을 단단히 묶었다. 침대 밑에 칼을 놓아두면 진통이 덜 하다는 말이 있단다. 그게 정말이에요? 알리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리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알리스는 두터운 털쇼를 어깨에 두르고 가방을 짊어졌다. 대출 자를 때도 칼이 필요하고. 클레어도 쇼를 단단히 두르고 버드나무 고리를 걸었다. 등장불 들어라. 알리스가 지시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클레어는 등장불을 높이 들어 앞길을 비추었다. 다행히 하늘도 밝아지고 있었다. 가느다란 은빛 초승달이 잿빛 새벽 하늘에 쓸쓸히 걸려 있었다. 브린의 아기는 새벽 아기가 될 것이다. 베탄이 신이 나서 어두운 새벽길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깨운 탓에 두 여인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잠옷 차림의 삼총사가 작은 방에서 초조하게 키득거리고 있었다. 침대에서는 브린이 신음하며 몸을 뒤틀었다. 앨리스가 아이들을 문 밖으로 내보냈다. 해가 저만 짙을 때까지 오면 안 된다. 돌아올 때는 목장에서 꽃을 한 알음씩 꺾고 와. 아기를 환영해야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다음 앨리스가 덧붙였다. 저 시든 쑥부쟁이와 철늦은 매역지 정도나 있겠지. 하지만 따기가 여간 어려운 것들이라 쉽사리 돌아오지는 못할 게다. 아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남자들이 출산을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름발이 아이나르는 달랐다. 지난 초봄, 아이나르가 양들의 출산을 돕는 모습을 봤는데 양을 다루는 손이 안정되고 자애로웠을 뿐 아니라 그는 출산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클레어는 우연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아이나르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가 젖은 다리를 풀어주자 새끼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젖을 찾아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클레어는 아이나르가 미소 짓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사실 내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문제만 없다면 혼자서들 잘하니까. 그래도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아이나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젖을 먹이는 안명의 엉덩이를 두드려준 다음 지팡이를 찾아 짚고 절룩절룩 그 자리를 떠났다. 클레어는 한참 아이나르의 뒷모습을 보다가 마침내 자기 발길을 재촉했다. 벌써 몇 달 전 일이다. 봄에 태어난 양들은 이제 키도 크고 양털도 덥수룩했다. 아이나르도 더 이상 그녀를 내외하지 않았다. 한 번은 아이나르가 거친 목소리로 꼿꼿하게 외치다가 갑자기 구구거리는 바람에 크게 놀란 적도 있었다. 그녀가 놀라서 빤히 쳐다보자 그가 짧게 설명했다. 다른 새 흉내도 내는지 물었잖아요. 닭소리예요. 그러고서 고개를 들어 바다 위로 치솟는 무척이나 커다란 새 한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가 길게 목신 소음을 만들어냈다. 검은등 갈매기. 지금은 저녁에 양떼를 불러 모을 때 그녀가 도와주어도 마다하지 않았다. 둘은 함께 양떼를 세웠다. 아이나르는 늑대한테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갓 태어난 양들도 무척이나 애지중지했다. 칼을 씻어다오. 알리스의 명령에 클레어의 상념도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나오면서 브린이 숨을 몰아쉬고 갖은 힘을 다했다. 클레어가 보니 딸이었다. 끓는 물에 칼을 담그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클레어는 깨끗한 천으로 조심스레 칼을 닦았다. 칼날이 뜨거웠다. 클레어가 갑자기 애원했다. 브린을, 브린을 베지 마세요. 알리스가 그녀를 향해 이마를 찡그렸다가 가볍게 대꾸했다. 어미를 왜 베겠느냐? 알리스는 팔떡거리는 탯줄에 노끈을 묶었다. 아기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울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넌 건강한 딸을 얻었어. 알리스가 브린에게 말한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클레어의 손에서 칼을 뺏어 들고 조심스럽게 신생아와 산모를 분리했다. 브린은 지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클레어가 부지불식간에 앞으로 나서더니 아기를 빼앗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알리스가 아기를 포대기에 싸고 있었다. 알리스가 이마를 찡그렸다. 뭘, 뭘 빼앗아가? 갑자기 무슨 일이니 이게야? 아기를 브린에게 줘요. 알리스는 당혹스러웠다. 노파는 몸을 숙여 아기 포대기를 브린의 가슴에 안겼다. 내가 아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늑대한테 내주기라도 할까봐? 물론 엄마한테 줘야지. 자, 봐라. 저렇게 작지만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니. 엄마 젖을 찾아 비틀거리며 걷는 아기 양처럼 브린의 아기도 엄마의 따뜻한 살갗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입을 오물거렸다. 클레어는 아기를 바라보다가 비틀비틀 오두막 밖으로 빠져나갔다. 알리스는 부지런히 조산 도구를 바구니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알리스 또한 당혹감과 근심으로 표정이 어두웠다. 어린 딸이 얼굴을 디밀고 젖을 빠는 동안 산모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문 밖 저 멀리에서는 어린 소녀들이 점점 밝아지는 목장을 쏟아다니며 부지런히 꽃을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오솔길에 서서 울고 있는 클레어에게 해돋이는 기억과 상실감으로 인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어쩌면 앞으로 있을 모든 해돋이까지 그럴 것이다.